잘합니다. 영어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100점 맞은 아이들도 고등 내신 시험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시험 자체가 완전 다른 시험입니다. 일단 제가 쭉 이제 특징들을 나열해놨는데요. 일단 범위 자체가 다르고요. 범위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말 그대로 배열치기를 가능해요. 전날에 이제 달달달달 그냥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서도 어떤 영어의 어떤 그 문장 구조의 이해라든가 아이들한테 이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기 시켜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거기에 익숙해지고 제대로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본문만 계속 달달달 외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걸 고등 영어에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범위가 옳다 반응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문 길이나 어휘가 많이 늘어나고요. 문장 구조가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서 이번 중간고사라고 하면 어법을 2개 정도 알려줘요. 그래서 관계사 또는 분사구 하나는 거기서만 이제 문법 문제를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고등이 어려우면 일단 중등 과정에서 어법 개념은 다 학습을 하고 올라간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시험부터 모든 범위 어법에서 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법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 내신 수업을 가도 그 어법 개념을 다 알려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지문을 중심으로 야 어법 요거 틀렸지 요거 나올 수 있어? 체크만 탁탁탁 해주고 넘어갔어. 근데 애는 저게 왜 틀렸지? 이걸 이해하는 애들은 잘 나오고 저게 왜 틀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게 나오는 거 같아 해가지고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외우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결과도 이제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신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보는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꼼꼼함을 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악의 극악의 사례는 예전에 이제 제가 대치동에서 회고고 내신을 잠깐 했었는데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디베이트도 하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도 했었고 그리고 애 친구가 영어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스 같은 거 시험 보면 만점 나와요. 선생님보다 더 잘 나온다거든요. 근데 내신을 봤는데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 거주 경험도 없고 영어 별 취미가 없는데 공부를 되게 꼼꼼하게 하는 애들이죠. 훈련들을. 걔가 1등급을 받고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은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고교 내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력으로 이 동네에서 맡고 있는 학교가 덕원 예고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덕원 예고라고 하면은 애들이 영어를 못할 거라고 저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미술하다 온 애들이니까 또는 뭐 음악하다 온 애들은 그럴 거 생각했는데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기본적으로 예술하는 애들 머리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해외 경험이 있었던 해외에 거주했던 그 경험이 있었던 분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고 꼼꼼한 애들. 제일 좋은 건 영어도 잘하고 꼼꼼한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데 고등 과정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애들 봤어요. 되게 안타깝죠. 고교 내신 이 스타일이 적응을 못하는 자기는 그냥 글 읽는데 좋았고 읽다가 뭐 이게 어색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그 정도로 내는 게 아니고 아주 집요하게 이제 공무원 시험처럼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애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완전 다른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에 와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가 딱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등급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 고등 영어에 이 적응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걔를 1등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되게 약간 벽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성실한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얼마나 이제 중학교 때 차곡차곡 쌓고 올라오는 싸움이거든요. 고등에 와가지고 그 시간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과목들 때문에.
영어만 주구장창 하라고 하면 이제 가능하겠지만 다른 주요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등에서 많이 쌓고 올라오느냐, 고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느냐에 의해서 내신 점수가 보통 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 때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수능입니다. 수능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수능이 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불수능이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우리 수능을 내는 그 기관은 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기관에 따라서 내는 문제가 다르다. 국가기관에서 내는 건 평가원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3번을 봐요. 한 번은 6월,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수능 이 3번의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6월 평가원이 그 해 수능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6월 평가원을 보면 애들이 영어는 이런 틀로 내니까 이번에 이런 기조로 되겠구나. 그 학원 강사분들도 6월 평가원을 본 다음에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그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6월 평가원 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죠? 그 초유의 사태였어요. 무슨 사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평가원장을 잘랐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평가원장을 본인이 자진 사퇴했다고 하는데 감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킬러 문제를 내지 마라. 킬러 문제는 사교육이 없는 애들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학원 가면 카르텔이다 이렇게 저격을 하셔가지고 이때부터 갑자기 막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쉽게 살 줄 알았어요. 네, 쉽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교육에 의존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지 말고 좀 애들이 평소 학교 공부 한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도록 해봐 하면서 평가원장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평가원 이제 공무원들이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삐뚤어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 사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보건법을 받으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만화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되게 잘 끓였어요. 그래서 만화방에서 먹는 라면 술 마시는데 손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드렸더니 너무 짜대요. 다시 끓여드려요. 제가 어떻게 끓여드릴게요? 물을 한강처럼 해가지고 그래 안 짜기만 하면 되지? 네가 원하는 게 안 짜게 하는 거지? 해가지고 이제 물을 찰랑찰랑 넘칠 때까지 떠드렸더니 되게 저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났는데 저는 이번 평가 그거 목숨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킬러 문제 내지만 알았어. 킬러 문제 안 낼게. 대신 쉽게 된다고는 안 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그 킬러 문제가 항상 이런 문제예요. 빈칸 추론 순서 삽입해서 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수능에 대해서 어머니 아셔야 될 게 혹시 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모를 수 있으니까 아직 자녀가 고등과정이 아니니까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까지는 그 2018년도, 2017년도까지는 상대평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점수를 잘라가지고 제일 잘하는 건 4%를 이제 1등급을 치고 그 다음 순서부터 이제 등급을 나누는 제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어의 비중도 크고 거기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100점을 맞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재수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 틀리면 등급이 2등급이 나오는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틀리면 스카이 못 가요. 해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하나 가지고 재수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영어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됐고 애들이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이제 3학년 고3 기준으로 5, 6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때. 근데 지금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갑자기 영어 절대 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관없이 인원에 상관없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줄게 라는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00점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10점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 10점 정도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버릴 문제가 생기고 자신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예전에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실 때 다 맞춰야 되니까 다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압도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여해가지고 공부 시간 투여해서 영어 실력을 길러야 돼 라는 그런 기조였다면 절대평가로 들어가면서부터 요령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점의 여유가 있어? 너는 2등급 만약에 80점 이상이야? 이 문제 다 틀려도 돼. 풀지 마. 찍어. 그러면서 이제 그 수능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스케일 위주로 알려주는 시험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도 문제는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모든 이제 수능 입시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야 이런 건 이런 스킬로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안 읽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선생님, 해석을 안 해줘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선생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신 게 이제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가 항상 논란이 돼요.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무슨 방송가나 무슨 뭐 특히 원칙을 잡고 하냐면 무슨 하버드대 출신 미국에 가는데 풀려보라고 하는 다음에 걔네들 풀어보고 뭐 이러고 그 예전에 그 방송가에서도 그 테일러라고 아시죠? 테일러? 뭐 대머리까지 하버드 나온 미국인 있지 않습니까? 걔한테 이제 한번 방송 프로에서 수능 국어랑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주고 풀렸어요. 이 친구가 수능 국어는 다 맞았는데 수능 영어를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지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그때 지문을 그 원래 원문이 있던 걸 살짝 출제에 맞게 변형을 시켜갖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영어,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문장이 틀린 거예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만점 받은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테일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 영어 문제가 왜 맞는지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요.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있으니까 앞뒤에 요 단어가 있잖아요. 요 단어 가지고 하면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방송 PD가 이 수능 영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정말 그게 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제가 어떤 식이냐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잘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이거를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해석이 그리고 까다로운 고난이도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문제 풀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문의 내용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키워드, 반복되는 단어들 위주로 잡아가지고 그 논리를 이어가지고 선택지에서 그게 있는 걸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없는 것들을 가려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문제는 맞추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킬러 문제 없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킬러 문제가 없어지니까 쉽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9월에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어렵게 됐냐면 오케이 쉬운 지문을 낼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키워드만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쉽게 되는데 너희들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키워드 잡아서 못 풀어. 전체를 다 읽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해야 얘네를 맞출 수 있어. 이런 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의 구성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명확하게 구분됐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하나, 아니다. 그럼 답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택지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느낌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탑가운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동안 못했던 게 아니고 안 했던 거구나. 근데 좀 잔인한 게 이거를 9월에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를 그동안 그러니까 애들 인생은 생각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9월에 이 어떤 기조로 바꿨냐면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등급이 나오도록 하겠다. 기존에 스킬 위주로 그 수년간 해왔던 그 방식에 익숙했던 애들은 점수 안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차라리 6월에 보여줬으면 6개월간, 5개월간 애들이 어떻게 시간 투자해서 할 텐데
애들이 그동안 관성이 있었는데 2개월 남았잖아요. 2개월 앞에 영어 내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고3 교실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아이들이 이 영어에서 최저를 못 맞춘 거죠. 지금 아직 그 1등급 비율이 발표는 안 되는데 저희 이제 학원가에서 보는 건 4.28% 정도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등급 1등급 비율 중에서 최저예요. 왜 그러냐면 4%까지가 상대평가 때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4%대 상대평가 때는 1등급 4%라고 해도 동점자를 같이 다 넣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원으로 한 5%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상대평가 때보다도 1등급 비율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애들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는 풀어야 돼, 어떤 문제는 버려, 어떤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 이게 훈련이 돼 있던 애들인데 딱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쉽게 풀린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도 쉽게 풀려야 되는데 또 안 풀려. 그러니까 애들 막 똥줄을 막 타는 거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뒤에 가고 또 마찬가지 지문을 읽히는데 또 안 풀려. 그러니까 시간은 모자르고 완전 시험이 꼬여가지고 보통 1등급 나오던 애들이 2등급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많고요. 심지어 1등급 나오다 3등급까지 떨어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나오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데 평소 영어 잘했던 애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고3 애들 중에 다른 애들은 다 떨어졌어요. 잘하던 애들 다 떨어졌는데 한 아이는 그냥 원래 나오는 점수를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걔는 특징이 뭐였냐면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왔고 영어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점수가 나오게끔 시험 틀을 9월에 수능 2개월 남은 시점을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번 3학년 애들이 좀 안타깝지만 희생자이 됐어요. 그게 좀 그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학원가에서 재수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애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영어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예. 영어 선생님들은 그동안 수능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애들이 좀 공부 좀 하겠다. 저희가 이제 지금 수능 갔을 때 애들한테요 최대한 공부 덜 하게끔 하면서 점수가 나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애들이 많아요. 그럴 때 영어가 부차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영어는 발목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애들이 보통 영어는 어떤 과목을 취급을 하냐면 수시에서 최저 맞추는 효자 과목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동안 조금만 수업 잘하는 사람 들어가고 탁탁탁탁 패턴을 알아내면 점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게 바뀌어버렸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번 수능을 통해서 킬러 문제를 이제 카르텔 하시면서 사교육을 없애겠다 하셨는데 사교육은 더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대비가 필요하냐면 이제 스킬은 안 먹히는 시험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기조로 내년에도 가고 그 후년에도 계속 가면요 공부를 이제 영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별거 아닌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헷갈리게끔 문제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전 이제 선생님들 계속 말씀하셨던 정확한 해석이나 단어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키워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답 맞추는 법만 알려주는데 그렇게 이제 이거 평가가 평가원에서 그렇게 절대 풀리게끔 되지 않겠다는 걸 9월, 10월, 11월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고등 과정에서는 이걸 못해요. 제가 애들을 지금 이 소리소리 학원에서 애들을 데리고 뭘 할 거냐면요. 수능 지문에 대해서 글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정확하게 해석시키는 연습을 할 겁니다. 해석이요. 그 어머님들 그 평가원 그 수능 한글 해석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상해요. 한글인데 읽다 보면 이상하게 갑자기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을 하지. 그게 수능 영어 문장이 이상한 게 아니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근데 이제 그 문제는 평가원에서 만들지만 해설제는 EBS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측과 해설하는 측의 주체가 달라요. 서로 책임을 헷갈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EBS 번역 같은 거 보시면요, 무슨 구글 번역기 돌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번역을 잘못해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서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번역 오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면 이제 유명 인강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하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설하시는 선생님들은 영어 잘 모르는 선생님, 그냥 답 찾는 부분에만 특화돼 있고 스타성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뜨신 분들이고, 그 번역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선생님이 실제로 제대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자의 선생님들도 먹혔습니다. 근데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수능 지문서를 이번 방학 때 40개 정도로 완벽하게